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취임 후 처음 3.1절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전 정부와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사죄나 반성 요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거의 빠진 적 없는 이 과거사 역사 인식에 대한 언급 자체를 빼고 미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용으로 쓰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화답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하는 세계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거라는 말로 대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나는 동안 일본은 우리의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와 북핵 안보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와 공동 번영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그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5분간의 짧은 기념사에서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을 언급한 지난 정부 때와는 대조적입니다.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관계를 더 이상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일본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것이 순국 선열의 뜻을 기리는 우리의 자세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일본과의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념사 이후 한국은 다양한 과제에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오늘 3.1절 기념식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는데요. 이 대표, 대통령 기념사 평가는 싸늘했습니다. 굴종 외교라면서 선열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라고 맹비난했는데요. 사법 리스크 내부 논란을 잠재우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강공책이라는 분석입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짧은 악수를 나눕니다. 이 대표는 기념식 이후 SNS에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일제강점의 책임이 조선에 있다는 주장을 내인론이라 한다며 기념사를 듣다 귀를 의심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표현을 지적한 겁니다. 이후 3.1절 범국민 대회에서도 정부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있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서 수십 년 인생을 바쳐서 싸우고 있는데 마치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것처럼 사람을 처참하게 모욕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민주당도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인들을 전쟁터로 갱도로 유한소로 강제 동원한 건 아직도 펄펄 끓는 아픔입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만 보면 이 상처가 이미 깨끗이 아물어버린 듯합니다. 반일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건데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로 불거진 당 내용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당에서 사퇴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대표는 내일 일정을 비우고 모레 예정된 대선 이후 첫 재판 출석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자 강성 지지층들 화가 많이 났습니다. 대선 경선 때 대장동 사건을 터뜨려 이 대표를 고통받게 만든 장본인이라면서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까지 소환해 영구 제명하자고 나섰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자
당 청원 게시판에 청원글 8개를 쏟아냈습니다.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표결 거부를 촉구하는 등 이 대표를 지키겠다며 나선 겁니다. 대선 경선 때 대장동 사건을 터뜨린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청원도 하루 만에 10,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당 지도부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대표가 만류했지만 강성 지지층들은 살생부 명단을 공유하고 추가 당원 모집을 독려하며 새 과시에 나섰습니다. 친명계 의원들도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요. 당의 중심은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당대표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한 것이죠. 친명계 김용민 의원은 당원에 폭발하는 분노는 정당하다며 이 분노의 힘이 민주당을 강력하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명계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명계 고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한 지도부 인사는 가결표를 던진 16명은 설득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중간지대의 소통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명계는 당내 갈라치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비명계 한 의원은 그동안 내부 총질이라며 비판하더니 친명 의원들이 똑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명계는 오는 7일 민주당의 길 모임을 재개하며 본격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절 공휴일에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용 국회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다음 주에 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을 했죠. 그 첫날 국회 모습은 어땠을까요? 김호영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3.1절인 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이 급하다며 공휴일인 오늘부터 국회를 단독으로 열었는데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다녀보겠습니다. 본회의장 앞은 불빛을 비춰야 보일 정도로 캄캄합니다. 본회의장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올라가 봤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고 출근한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에 오늘 회의가 열린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 여야 협상을 지휘해야 할 원내대표들의 사무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습니다. 방탄국회라는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휴일에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휴일일지라도 회기가 시작인 것이지 그날 회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회의 잡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유와 헌신의 3.1절에 민주당이 당대표 한 사람의 방탄만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에 무심한 여당이 의사일정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부터 13대 국회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198일 동안 줄곧 열려 있습니다. 언제 본회의를 열지 기약도 없는 상태에서 3월 임시국회의 문만 열려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레부턴 검찰이 아니라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대선 때 이 발언 때문인데요.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다음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박건영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그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취임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 시장이 된 뒤에도 수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장 격주 한 번꼴로 열리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이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 대표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정진상 실장으로부터 직원들을 동원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레 첫 재판 때부터 이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들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경찰은 기동대 10개 중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의도도 서초동도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철중 법조팀 박찬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서초동부터 좀 가볼게요. 김철중 기자. 네. 이재명 대표 모레 법원에는 출석하는 거죠? 네, 이 대표는 정상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 수사, 조작 수사라고 하는 검찰 소환과는 다르다는 거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혀왔던 만큼 재판에 나가 적극적으로 항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검찰이 기소했을 당시에도 반발했었습니다.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표는 당 차원이 아니라 개인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 중인데요. 모레도 변호인만 동행한 채 혼자 재판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박상 기자, 이게 궁금하던데요. 이 대표 법원에 무조건 출석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검찰 소환 때처럼 뭔가 조율해서 일정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이 대표는 형사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판부와 상의해 미리 출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해도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고요. 또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표가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진 게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이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재판 속도가 꽤 빠르다면서요? 특히 1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요? 네, 법원 권고 사항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재판이 지연돼서 유죄가 나와도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상황을 방지할 목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재판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점도 빠른 재판을 예상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대장동 개발 담당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지난 대선 때 모른다고 한 발언, 또 성남시장 재직 때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높여준 게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안다 혹은 모른다는 부분은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이 물적 증거와 인적 증언 등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또 이달 말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인 출석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 대표는 연일 자신을 향해 껄끄러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의 어색한 법정 대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건만 보면 한 2주일에 한 번 꼴로 이제 나와야 된다고 하던데 뭐 대장동, 위례, 성남FC 다 기소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재판에 더 나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까지 고려하면 이 대표는 최대 3곳의 법원에서 각각 재판을 받는 상황도 가능해집니다. 일단 모레 열리는 선거법 위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데 향후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사 배임 사건이 기소되면 여기서 열리고요.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은 기소되면 성남에 있는 법원에서, 또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도 만약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수원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때처럼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건과 또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묶어서 기소하면 한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직접 법원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 사건 규모가 각각 크고 사안 성격도 달라서 한 재판으로 병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김철중 기자, 서초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여의도도 또 그런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당내 세대결이 이제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이 샤이 비명, 이걸 두고 지금 친명과 빈명이 치열하다고요?
네,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점으로 긴장한 친명계, 기세가 오른 비명계가 본격적인 세대계를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친명계는 36표의 이탈표를 강성 비명과 온건 비명으로 분리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비명계 중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명의 강성 비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 대표를 공격하는 건 소수에 불과하고 단일 대우에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비명계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부결표를 누른 중립 성향의 의원들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드러내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른바 샤이 비명이라는 거죠. 오히려 친명 70여 명보다 더 많은 90여 명의 의원들이 비명계와 뜻을 함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요, 이 친명과 비명 5월까지 큰 싸움이 3번 남았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 뭡니까? 네, 양측이 세대계를 펼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먼저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경우 기소 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친명계는 정치보복인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지만 비명계는 셀프 적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또는 쌍방울 수사와 관련해 또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낼 경우 당내 긴장감은 지난 대장동 때보다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오는 5월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요.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 원내대표 선거가 아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네, 바로 원내대표가 가지는 권한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갑작스레 물러나는, 즉 권리 시에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역할을 대신 수행합니다. 만약 이 대표가 기소로 직무가 정지되거나 혹시라도 구속이 된다면 차기 원내대표가 당권을 잡게 되는 셈이죠. 비명계는 새 결집을 통해 독자 후보를 낼지 중도 성향의 후보를 지원할지 논의 중입니다. 우회 지원을 생각했던 친명계도 친명 지도부 가운데 직접 원내대표 후보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박자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어제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서 오늘은 비슷한 곳에서 보수단체가 집회를 했습니다. 교통 정체도 문제였지만 귀를 찢을 듯한 스피커 소음에 시민들은 공포를 느낄 정도입니다. 이 소음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일대가 태극기와 성조기로 가득 찼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의 함성이 도로에 울려 퍼지고 대형 스피커를 타고 정치 구호와 음악 소리가 끝없이 흘러나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집회 범위를 넓혀주다 보니 스피커는 도로 한가운데까지 나와 있습니다. 집회가 한창인 광화문 사거리에서 소음을 측정해보니 80데시벨이 넘습니다. 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 대화가 어렵고 이 고출력 스피커를 통해 전해지는 진동이 몸으로 전해질 정도입니다. 광화문 집회가 끝나자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공휴일은 물론 매 주말마다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입니다. 소음이 심할 때는 그 소파에 앉아 있으면 소파가 다 울리고 집안이 울려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절망감이 느껴지죠, 사실은. 유치원생 자녀가 집회 구호를 따라할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그 집회 보면서 뭐 이재명 구속이나 심지어는 막 욕설까지 따라 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이사를 갈까도 고려를 해보지만 이사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아파트 20층에서 집회 소음을 직접 5분간 측정해 보니 65데시벨에서 70데시벨 사이를 오갔습니다. 주거 지역 내 낮 시간 평균 소음 기준치인 65데시벨을 웃도는 건 물론 통상 공사장 발생 소음에 맞먹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층 정도는 장애물에 의해서 좀 더 소음이 가려지는, 오히려 고층에 사는 주민들이 더 큰 소음을 느낄 수 있는.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조용한 휴일을 보내고 싶은 시민들에게 집회 소음은 공해를 넘어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3일절만 되면 기다렸다는 듯 등장하는 폭주조. 올해도 예상했던 대로 대구에서 나타났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현란한 조명을 단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줄지어 이동합니다.
3.1절이라고 태극기도 들었습니다. 차선을 마구 넘나들고 시끄럽게 경적을 울려댑니다. 차량들도 가세했습니다. 비틀비틀 춤을 추듯 다른 차량을 위협하고 신호 위반에 중앙선 침범까지 위험천만한 질주가 이어집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차량. 동승자가 운전대를 잡더니 경찰을 조롱하듯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 끝내 내달립니다. 오늘 새벽 대구 도심을 폭주한 차량과 오토바이는 90여 대. 경찰 특별단속이 예고된 탓에 지난해보다 수가 좀 줄었다곤 하지만 시내를 무법 질주하는 통에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찰은 폭주를 주도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다른 10명을 입건했습니다. 대부분 20대로 미리 도심에 집결한 뒤 함께 난폭 운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운전자도 체증된 영상을 토대로 특정해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무리하게 추격한다든지 이런 건 없이 사고 위험도 높고 또 저희들도 사고를 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폭주 오토바이를 쫓아가면서 저희들이 체증을 하면서 나중에 경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도 무법 운전을 한 폭주족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폭주족 11명 등 53명을 검거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 50여 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오토바이 5대를 압수했습니다. 폭주 행위를 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집집마다 내걸던 태극기는 참 익숙한 풍경이죠. 요즘은 그런 모습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는 애초에 국기 개양대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로 이사 온 장태현 씨. 매년 국경일마다 국기를 개양했지만 이사한 뒤로는 포기했습니다. 국기를 걸 개양대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살던 아파트는 거의 다 있으니까 베란다 문만 거기다 꼽으면 됐는데 개양할 데가 없어요. 꼽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서 못하고 몇 번 하려다 그냥 나왔어요. 국기 개양대가 사라진 건 고층 타워형, 통유리식 아파트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창이 반만 열리는 구조의 아파트에는 외부 난간 자체가 없어서 개양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양대가 없으니까 못했죠. 본드로 붙일까 생각 중인데 나 때문에 이 외관이 망가지면 또 욕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망설이곤 있죠. 개양대가 없어서 좀 태극기 달기가 좀 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죠. 살 기회가 없어서.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게 어렵다면 각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2년 전 마련됐습니다. 1층 현관에 개양대가 있어도 관리 주체가 관리사무 소장인지 동대표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도 안다는구나. 관리사무실에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게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개양대가 있어도 태극기가 걸려 있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태극기 많이 못 보죠. 네. 여기 보니까 다 아파트들도 요새 보면은 없네요. 여기도 보니까 다 없네요. 네. 국경일이면 태극기를 내걸던 풍경이 이제는 점점 과거의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지지율 40%를 넘는 상황. 어떻게든 김 의원 과반 득표를 막아 결선 투표까지 가야 하는 경쟁자들. 어떤 전략으로 맞섰을까요?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김기현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3개 업체 여론조사 결과 김 의원이 40%대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20%대에 그쳤습니다. 이제 이미 많은 우리 당원들께서 다음 대표가 김기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안 의원과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김기현 의원의 나경원 전 의원 연대와 총선 경쟁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공감이 안 되라고 사실 저희 대변인실에서 말씀을 드린 그대로 표현을 저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연대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서로 린치를 가하고 온 우주가 도와주는데 70% 80% 지지율은커녕 왜 과반도 못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김기현 리스크가 작동하는 거예요. 황교안 전 대표는 김 의원의 울산 땅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권력형 토건 비리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김기현 후보 땅을 지나가는 KTX 역세권 연결도로 이것이 원안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내일 수도권 합동 연설회를 한 뒤 모레 채널A 마지막 TV 토론에서 격돌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 전력에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었죠. 오늘부터는 학폭으로 강제 전학이 되면 졸업 후 2년간 생활기록부에 그 기록이 남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장은 입학 이후라도 학폭이 발견되면 대학 입학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요강입니다. 수능 점수만 100% 반영합니다. 학내외 징계 전력을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서만 있을 뿐 실제 감점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이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도 학폭 가해자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와 대학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국 대학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입시 기준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낼 예정입니다. 입학하고 난 뒤에도 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취소까지도 뭐 가능하겠죠. 마침 오늘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심의를 거쳐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학폭으로 강제 전학한 경우는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앞으로 학급 교체와 전학 처분은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제재 강화에 초점 맞춘 대책에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실수가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다시 반복하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관한 이제 설계가 필요하겠죠.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과 사후관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오늘 만났습니다. 네, 만났습니다. 스치듯 악수만 나눴지만요. 오늘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이틀 만의 만남이라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오늘 모습인데요. 원래 3.1절 기념식에 각 당 지도부들이 오죠. 맞습니다. 행사를 마친 윤 대통령이 보이자 이 대표는 서너 걸음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건넸는데요. 윤 대통령은 잠시 눈을 마주치며 악수하고는 이내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로 아무 말은 없었습니다. 네, 자, 대선 끝나고 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 10월 국군의 날 행사 이후 두 번째인데요. 당시에도 맨 앞줄에 앉은 이 대표와 짧게 악수를 했지만 별도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표, 이 말 참 자주 했었죠.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선 때 맞붙었던 두 사람은 아직 한자리에 앉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표의 이름은 어떤 표를 말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찬성표입니다. 반대표보다 더 많이 나왔죠. 여야가 이 찬성표를 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반감, 반란표라고 이제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분들은 벌써부터 뭐 비대위 그런 논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5개 방패 중에 하나는 가짜 방패, 종이 방패라는 얘기예요. 어제 반란표 이탈표를 보면 30표 이상이 이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결을 주장했던 비명계 의원들이 일종의 트릭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뭐 트릭도 나오고 반감, 반란, 이탈. 일맥상통하네요. 네, 뭔가 정답에서 벗어나고 당과는 다른 생각이라는 뉘앙스죠. 친명계에서는요, 뒤통수를 맞았다, 배신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그 가결시키는 어떤 표를 조직적으로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도 조금 적절하지 못한 정치에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다. 정비공입니다.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했던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을 하겠죠. 민주당 의원들 표의 이름은 살펴봤고 국민의힘이 부른 표의 이름은 뭘까요? 네, 반란표가 아닌 소신의 결과라면서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반란표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정의표고 용기 있는 용기표고 상식에 입각한 상식표라고들 다들 생각하세요. 반란표가 아니고 양심표 혹은 양식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양심과 양식이 있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한 것인데 그것을 반란표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당황한 친명계 사이에서는요, 다음 체포동의안 때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하는데요. 결과에 따라서 표 이름은 달라질지언정 국민을 대신해서 표를 행사하는 그 순간만큼은 각자 양심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폭주운전을 하던 20대 여성이 차량을 6대나 들이받은 뒤 검거된 이 사건 어제 전해드렸죠. 음주도 마약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식욕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종류만 7가지입니다. 먼저 신선미 기자입니다. 도로에 멈춰 있는 차량, 뒤에서 흰색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경찰의 저지에도 흰색 차량은 앞 차량을 다시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이거 뭐야 이거? 차량 앞부분이 크게 들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비집고 나와 맞은편 버스까지 부딪힙니다. 운전자인 20대 여성 A씨는 경찰차와 승용차 등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소동을 벌였고 결국 중장비가 차량을 누른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차량 앞유리를 깨고 끌어내려야 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지도 마약에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체중 감량을 위한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처방받은 식욕 억제제는 확인된 것만 7가지, 이 중엔 향정신성 약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식욕 억제제를 과다 복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이어트제, 식욕 억제제 성분 있는 약을 복용했다고 하고 저희도 그런 다이어트 약품을 좀 오남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을 먹지 않으면 폭식 등 금단 증상이 나타나 계속 복용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오늘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두통을 호소하는 탓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병원 치료를 마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앞서 보신 위험천만한 폭주, 이 식욕 억제제 부작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한 해 동안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이어서 중독과 망상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 억제제는 중추 신경계에 작용해 식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과민, 중독, 망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이 통하지 않은 체질량 지수 30 이상인 비만 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에도 2021년 한 해 동안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28만 명에 달합니다. 586만 건의 처방이 내려졌는데 1인당 평균 4.6건의 처방으로 191알씩 처방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사람이 9,000알을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는 4주까지만 복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의사 진단에 따르더라도 최대 3개월을 넘겨선 안 됩니다. 하지만 의존성이 생긴 환자들은 가족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명의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루트들 인터넷을 사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약물을 좀 구입하는 사례들. 다른 종류의 약물로 계속 바꾸는 경우도 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같은 계열의 약이면은 나옵니다. 완벽하거나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계열이 조금 다르다거나 이러면은 검증이 되는지도 사실 불명확하고요. 오남용 우려에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복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지만 조회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현직 구의원과 군복무를 같이 할 수 있느냐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병무청과 행정안전부가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강서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병무청이 구의원과 사회복무요원 겸직은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구의원직을 정치활동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구의원의 모든 활동이 정치활동이라고 한다면 조례 만드는 것도 정치활동인 거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구의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라며 임명권자인 구의회 의장 재량에 따라 휴직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의원직을 유지한 채 휴직기간 군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늦게 병무청도 휴직은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군복무 관리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추가 해석을 내놨습니다. 의정활동을 안 한다면 복무관리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의정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몇 번에 걸쳐서 고지를 해드렸고요. 하지만 김 의원은 휴직은 고려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의장이 선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선출직 구의원이 휴직할 경우 의정 공백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현재 서울시의회와 구의회에만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청년 정치인이 40여 명. 관련 법안 공백 속에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청약이 미달되거나 계약이 취소돼 추첨으로 가져가는 무순위 청약, 쉽게 가져간다고 해서 줍줍이라고 하죠.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던 청약 규제가 풀리면서 이제 지방 사는 다주택자들도 서울 지역 줍줍이 가능해집니다. 청약도 대출도 이달 확 풀리는 부동산 규제, 박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틀 뒤인 오는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앞둔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입니다. 전용 면적 29제곱미터 2채, 39제곱미터 650여 채, 49제곱미터 200여 채 등 한두 명이 살기 적합한 소형 평형 아파트가 대거 풀립니다. 예비 당첨자 계약에서 외면받은 비인기 평수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다릅니다. 서울은 물론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 평수는 사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무 평형이 작으니까 선호도가 떨어졌던 문제라 풀어주신 거니까 4구는 그래도 이제 좀 훈풍 받을 것 같고. 정부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조건 규제를 풀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주택자여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고 거주지역 제한도 사라집니다.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부터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울산 대현 시티프라디움 아파트에 이어 모레 공고 후 8일 청약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등이 수혜 단지로 꼽힙니다. 또 이달부터 다자녀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 공급 물량에 분양가 9억 원 이상 주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주택자도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전방위 규제 완화로 꽁꽁한 부동산 시장이 풀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확 푸는 건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10년 만에 최대입니다. 얼어붙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정부가 어디까지 나설지 관심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도 지난 1월 일반 478가구 모집에 지원자는 고작 28명이었습니다. 분양 시장이 관심을 지금 못 끌고 있죠. 너무나 많은 물량이 쏟아져가지고 그 영향이 큽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7만 5천호로 2012년 11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특히 지방 미분양이 6만 3천호로 전체의 84%를 차지했습니다.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직접 매입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아직 적다며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랑 지금 마찰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의 현재 관망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거기에 부합을 하고. 전문가들도 직접 개입은 아직이지만 대책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취득세나 또는 양도세나 보유세 정도를 일부 낮춘다면은 무주택자나 수요자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나. 지금의 추세라면 미분양은 올 여름 2012년 미분양 종합대책이 나왔던 수준인 10만 호에 도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오늘 여행객들로 공항은 북적북적했습니다. 공휴일인 오늘에 이틀 휴가 내고 주말까지 붙여서 길게는 닷새 동안 쉬러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내보다 일본으로 더 많이 갑니다. 일본 가는 항공권 좌석이 거의 만석에 가까웠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항공사 수속 창구 앞이 차례를 기다리는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큼지막한 여행 가방을 챙겨 들고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가족과 친구, 연인들입니다. 도쿄로 3박 4일 여행 가요. 일본이 좀 가깝고 숙소도 구하기 편하고 요즘 또 엔화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친구였는데 해외를 다 같이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본의 그런 문화들이나 그런 음식 같은 것도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일본 정부가 코로나 방역 규제를 풀고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지난해 10월 이후 일본 방문객 수는 매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37%는 한국인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일절과 주말 사이 평일 이틀만 휴가를 쓰면 최대 닷새까지 쉴 수 있다 보니 이 기간 항공사들의 일본행 항공권 예약률은 90%를 훌쩍 넘겼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진 데다 폭등한 국내 물가를 감안하면 어지간한 국내 여행보다 비용 부담이 덜한 영향도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 있고 또 여행을 가기 부담을 느껴서 그 여행 비용을 갖고도 일본에 2박 3일 일정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반일 반한 감정 여파로 뜸해졌던 민간 교류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관광 수요가 폭발한 일본과 다르게 홍콩은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공짜 항공권을 전 세계에 뿌립니다. 이 풀리는 물량만 50만 장으로 우리나라는 5월쯤에 추첨합니다. 베이징에서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2020년 7월 야외를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홍콩. 위반하면 벌금이 최고 1만 홍콩 달러, 167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口罩令將會喺明日，即係3月1號全面取消，係包括室內、戶外以及公共交通工具嘅口罩令都取消。 그간 중국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같이 해오면서 지난해 홍콩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습니다.
강력한 방역 정책에 질린 외국인들이 떠나면서 인구도 2년 만에 19만 명이 줄었습니다. 결국 홍콩 정부는 방역 정책을 모두 해제하고 관광산업 부활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관광객들에게 항공권 50만 장 무료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이 중 37만 장 정도가 아시아에 배포되는데 홍콩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하고 추첨합니다. 현재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여행자를 상대로 진행 중이고 한국은 오는 5월 응모를 시작합니다.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관련 조치가 해제된 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항공 공급성만 좀 원활하게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요 회복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홍콩은 이달 말 코로나로 중단했던 세계 최대의 아트페어 등 국제 행사를 개최하며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그리스에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40명이 숨지고 85명 넘게 다쳤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 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여객열차 앞부분이 기역자로 꺾여 탈선했고 커다란 쇠조각들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열차 맞은편 같은 철로에는 화물열차가 멈춰섰습니다. 그리스 중부 라리사에서 두 열차가 정면 충돌한 것은 현재 시각 어제 자정 직전. 1호차와 2호차는 불이 붙은 채 형체도 없이 사라져 연기가 솟아오르고 출동한 구조대가 불을 밝히고 승객들을 구출합니다. Κατεβήκαμε κάτω, είχε πιάσει φωτιά δίπλα μας και είδε το παιδί εδώ μια τρύπα, οπότε καταφέραμε να βγούμε όλοι από εκεί που ήμασταν. 아테네에서 승객 350여 명을 태우고 출발한 여객열차와 아테네로 향하던 화물열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40명 이상 숨지고 85명 넘게 다쳤는데 중상자가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Η επιβατική αμαξοστοιχεία πήγαινε γύρω στα 160 χιλιόμετρα την ώρα στο βιράζ αυτό το συγκεκριμένο και έγινε καθαρή με τοπική σύγκρουση. 승객 190여 명은 버스를 타고 인근 도시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크레인과 특수 중장비를 동원해 운행 재개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라리사 역장과 열차 회사 대표를 소환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행선 화물열차 운행에 실수가 있었다는 철도 관계자의 증언이 나와 인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 피해는 없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최근 채소 대란이 벌어진 나라, 바로 영국입니다. 특히 토마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토마토 없는 파스타나 피자를 먹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데요. 이유는 무엇인지 전혜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마트 내의 채소 진열대는 텅 빈 채 바구니만 남았습니다. 토마토 등은 1인당 3개까지만 살 수 있다는 구매 제한 공지도 붙었습니다. Tin veg, we'll have to make do with them for now until it comes back, eh? Morrison and Tesco, the fruit I want to, they're gone. Nothing there. 영국은 겨울철 토마토의 95%를 수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지인 모로코와 스페인 등의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줄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면서 영국 내 비닐하우스 재배도 줄었습니다. This year it's been made even worse because of the gas price and many growers not planting. So I think that's made the problem worse. 토마토가 필수인 이탈리안 식당에선 아예 이걸 빼고 음식을 제공한다고 공지하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상황인데 정작 정부는 순무 등 영국산 제철 채소를 먹으라고 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A lot of people would be eating turnips right now rather than thinking necessarily about aspects of lettuce and tomatoes and similar. The situation will last about another 2 to 4 weeks. 누리꾼들은 다른 유럽 국가의 슈퍼마켓엔 채소가 가득 쌓여 있는데 영국에만 없는 건 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 때문에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프로축구 2부 리그가 화끈한 골잔치로 개막을 알렸습니다. 18골이나 터졌는데 마지막에 승부가 갈리는 그야말로 극장골이 쏟아졌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K리그2 시즌 첫 골이 시원하게 터집니다. 개막 라운드부터 골잔치가 벌어질 걸 예고한 화끈한 골이었습니다. 신생팀의 반란을 알리는 결승골도 짜릿했습니다. 프로축구 2부 리그 개막 라운드에서 골 퍼레이드가 이어졌습니다. 6경기에서 18골이나 터졌습니다. 올 시즌 새로 리그에 합류한 신생팀들의 겁없는 도전이 무서웠습니다. 충북 청주는 서울 이랜드를 3대2로 꺾고 창단 첫 승을 거뒀습니다. 또 다른 신생팀 천안시티는 부산 아이파크에 패했습니다. 하지만 2골을 넣으며 부산을 마지막까지 괴롭혔습니다. 마지막에 승부가 갈리는 그야말로 극장골이 쏟아졌습니다. 신태용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아들 성남의 신재원은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헤딩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김천 상무도 경기 종료 직전 역전골로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상무에 입대한 조영욱은 그림 같은 극장골로 우승 후보 김천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9개월 대장정에 막을 올린 올 시즌 K리그2는 채널A 플러스에서 생중계됩니다. 매 라운드 2경기씩 총 78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내일 출근길은 반짝 영하권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질 텐데요. 강원과 충청, 전북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5에서 8도 정도나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3도, 대전은 영하 4도, 광주는 영하 1도로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6도, 대전 8도, 전주 8도가 예상됩니다. 전국 곳곳에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건조경보로 특보가 강화됐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고 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다만 강한 바람에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반짝 추위가 지나고 나면 모레 낮부터는 봄 기온이 완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공휴일에도 나와 일한다면 국민에겐 좋은 일이죠. 오늘 3.1절 공휴일에 3월 임시국회가 헌정사상 처음 소집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렸지만 국회는 텅 비었습니다. 결국 방탄용 소집이었다는 데 힘이 실리는 모습이죠. 매월 회의를 열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요. 오히려 그 전보다 일을 더 안 한다고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평일만이라도 제대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